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플라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내용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잭슨 국제대학원 한국학센터에서 연구하고 계신 하용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교수님, 미국에서 사실 한국학이라는 개념이나 이해가 좀 높은 편인가요? 이해는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높은 건 아니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특히 요새 한국의 그 K-팝이나 BTS 예, 이번에 LA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젊은 학생들 가운데는 뭐 대단합니다. 수업을 빼고도 콘서트에 갑니다. 예, 그 정도로 와서 사정합니다. 빼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뭐 시애틀에서 하면 캐나다 저 동쪽에 하는 것도 갑니다.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 정도로 인기가 있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증가하고 있나, 그건 좀 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흥미와 한국학에 대한 그 진전은 별도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의 정체성, 특히 이제 외교 안보 전략에서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의 핵심이 무엇인지 조금 좀 요약해서 설명 주시고, 민주주의와 관련된 경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정체성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정치나 또 외교나 안보나 국방 이런 환경에서 임해야 되는지, 그런 제언을 가지고 교수님 말씀 듣고 또 두 분 교수님의 의견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 대한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바깥에서 이해가, 저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가 별도로 별개 문제로 해서 접근되고 있다. 네. 그것이 총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종합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강보 경제 대국이다. 네. 뭐 군사적으로도 뭐 6대 뭐 군사비를 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보다 좀 더 하위적인 차원의 경제 문제보다는 좀 더 상위적인 차원에서 이 한국의 근대화가 갖는 세계사적인 의미, 또는 더 나아가서 문명사적인 의미, 이런 것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저는 외교의 처음 시초라고 봅니다. 기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외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루어져 갖고 즉흥적이거나 상황적인 저극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이 강대국의 추수적이거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즉 한국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그 자산, 지적인 자산, 경제적인 자산, 정치적인 자산, 이 모든 자산을 총체적으로 다시 정비함으로써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보다 자신 있게, 보다 설득력 있게 주변 국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 이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이렇게까지 축적시킨 것은 대단한 경험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글로벌 사회에서 좀 과소평가되는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경제 발전을 너무 빨리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가 안정이 되는 것도 빨리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겉보기에.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래서 깔끔한 경제 발전과 지금 혼란된 민주화, 이걸 너무 대비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이 한국 사회에서 기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민주화에 대한 속도감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오는 그 좌절감이라든지 실망감이 클 수가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역시 민주화는 경제보다 훨씬 많이 시간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지금 그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나 하는 걸 제대로 분석을 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민주화를 하려는 다른 국가들한테 저런 분란이나 혼란이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 이런 의식을 좀 고치시킬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반면 우리 또 국립외교원의 이제 전범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 정치의 어떤 큰 틀을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본다기보다는 그 글로벌 전체의 어떤 가버넌스 그리고 그거 처해진 환경과 그리고 그 역학관계 하에서의 우리 한국의 어떻게 보면 역할을 찾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특히 이게 중간자론이라든가 혹은 뭐 중견국, 뭐 낀 나라, 중추국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지난번 토론회도 보니까 두 분 교수님께서 인바운드에서 아웃바운드로 주장하시는 우리 그 하용출 교수님도 재미있었고 또 우리 전범근 교수님이 또 아웃바운드에서 인바운드로 찾아오는 또 어프로치도 상당히 좀 재미있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조금 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도 첨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선생님 말씀 중에서 특히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제 그 어떤 국가의 그 뭐 대외적인 행동이든 국내적인 큰 그 정치적 행동이든 그것이 정체성에 기반을 해서 나올 때 제가 볼 때 안정되고 지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이제 휘둘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주로 그 우리의 민주주의 또는 경제 발전의 경험에서 이제 하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덴티티를 찾는데 저는 조금 더 국제 정치적 또는 지역 정치적 맥락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우리의 외교안보에 투영되거나 우리가 그것을 되살리거나 교훈으로 삼을 게 무엇인가라고 좀 많이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미중 경쟁, 뭐 한일 갈등, 뭐 이런 그 문제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한국은 원래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아이덴티티는 다들 아주 최근 지난 50년 전에 만들어진 아이덴티티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100년 전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은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린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구한말부터 뭐 일제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아주 잘해서 지난 50년간에 너무나 잘해서 우리가 현재처럼 됐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한 1000년 또는 길게는 1500년 역사를 본다면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항상 중견국의 위치 그리고 항상 중추국 위치를 차지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의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은 항상 그러한 그 어쩌면 우리는 중추국, 중간국 위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기 고민도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그 국가로서의 그 규격 그리고 왕권 그리고 체제 시스템을 갖추고 꽤 견뎌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미중 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였어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좀 한번 우리가 멀리서 다양한 형태의 교훈을 찾는 것도 있지만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엄청난 세력 전이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한국이 때로는 잘 처신해서 때로는 잘못 처신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은 적도 있다면 거기에서 좀 우리가 교훈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저는 약간 한국의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우리의 국제관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 역할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약간 좀 국제 정치를 통해서 국내 정치를 보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의 아까 인바운드 뭐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발전 단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전과 다르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전 교수 말씀하신 것도 기본적으로 옳은 말씀이지만은 크게 보면은 우리의 과거의 천년 역사 중에서 많은 부분이 특히 뭐 지난 한 19세기 이래로 100여 년 이상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외적인 정체성이 규정돼 왔다, 외부에서. 근데 이제는 그 규정돼 왔던 정체성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규정하는 보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 정체성 규정 단계로 와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산업화라든지 민주화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그 중요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의 고민은 항상 그 솔루션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수님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국제 외교가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중심의 어떤 리더십이 이끌어왔고, 특히 이제 미국과 소련의 어떤 체제 경쟁 이후에 탈냉전 이후에는 사실 미국에 의한 국제 질서가 주도되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상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 경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중심의 어떤 틀 안에서 사실은 좀 상상력이 좁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그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측면 하에서의 어떤 솔루션 도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이 문제점에 봉착을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한국의 어떤 정체성, 특히 이제 과거 19세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를 거쳤고 또 미국의 군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독립을 했지만 대외적으로 누군가가 의해서 대한민국은 이래 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됐거나 혹은 세뇌됐거나 혹은 규정되었던 것들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또 홍보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측면이 저는 꽤 공감이 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한국이 이제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조건, 그래서 국제 정치라고 하는 외부 환경의 구조가 한국 외교에게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미중 경쟁의 상황이라든지 동북아 국제 정치의 상황, 아니면 뭐 과학, 기술, 환경, 경제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들이 새로운 국제 정치의 전략적인 경쟁의 무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이 분명히 한쪽에 있고요. 지금 또 하용출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사와 다이내미즘을 어떤 식으로 이 대외 관계 또는 외부와의 관계 또는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경험들을 결합시키고 녹여낼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외교에서 모두 다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용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한국의 내적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이내믹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즉각적이고 또 그 열띤 토론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답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그 우리의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느껴져서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와닿는 이유가 지금까지 국제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는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집중하였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율성과 우리의 새로운 전략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것들은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용출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국의 경험 중에서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미얀마 이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 저항하고 있는 그 이 야권들 그리고 이제 반정부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 어려운 투쟁의 길을 가면서 그 한국의 경험들 같은 것들을
이제 이 레퍼런스를 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외부 세계에 어떤 식으로 투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홍콩 같은 데서 등장했던 광주에서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이 그곳에서도 불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우리의 경험이 도대체 어떤 그 국제적인 그리고 다른 사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좋은 사인들이어서 바로 이런 그 한국의 민주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를 선생님 평상시 말씀하시기에 민주화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전략적 어떤 자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지 그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 누구한테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바는 이렇습니다. 일단 컨셉트로서 민주주의의 전략화라는 개념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Secretization of Democracy, 이것이 필요하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한국이 뭐 정상회담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냥 그 피상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얘기하고 넘어가지. 그 경제 문제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그 비상적이고 그 다음에 활랍이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약간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또는 대화에서 미국이 얼마나 한국의 민주적 가치를 갖다가 중요시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우리가 민주주의나 산업화에 성공한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인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느끼는 인상은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갖다 그렇게 당연시 내지는 중요시하지 않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가니? 근데 쿼드라고 해서 참 모든 걸 군사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쿼드와 함께 미국이 주장하는 게 민주주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신교수 전공이신 그 중앙아시아라든가 또는 뭐 지금 신교수 전공이고 전 교수 말씀하신 그런 아시아나 세계 사적으로 볼 때 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뭐 단연코. 그거는 미국의 그 조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미얀마, 홍콩 얘기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는 오히려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민주주의 이거는 보면은 사실상 이건 그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민주주의 내지는 강요된 민주주의이고 밑으로부터 온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주어진 민주주의를 가지고 다시 밑에서부터 다시 한번 뒤집은 그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그 국내 그 사회과학계에서 그 민주주의 공고화 문제를 갖다가 역설적으로 외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을 들여다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한국이 공고화 어렵다. 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바깥의 그 공고화 이론에다가 기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내지는 실천적으로 볼 때 너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서 그 소위 외부적 프레임을 들여다가 합리화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독창적인 것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미국의 사회과학 이론이라는 것이 사람 사는 사회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갖다 놔도 7, 80%는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 30%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 20, 30%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신 교수 말씀하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는 한국 스스로가 소위 비서구적인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갖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이니시티브를 취해서 새로운 그 휴먼 라이츠도 한국적인 기준의 휴먼 라이츠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걸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설득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영철 선생님 오래간만에 모셨으니 저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시 외교안보 쪽으로 돌아가서 지금 흔히 이제 이 동북아 지역에 이제 한국이 사면 초과가 아니고 오면 초과의 상황이 있다.
뭐 미중 경쟁, 뭐 한일 갈등, 일중 경쟁, 북한 핵무장, 러시아의 부활, 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 굉장히 한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디 줄을 서야 되나, 누가 연대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지역이 지역주의, 지역 안보 협력 메커니즘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중장기적 외교 안보 지침 또는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 안보를 만드는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떤 좀 생각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동북아 질서를 볼 때 가장 제가 주목하는 거는 드디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 탈서구화의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자체 아까 말씀드린 자체 고민도 보면은 어떻게 이제는 서구적인 영향에서부터 우리 스스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느냐 이런 문제를 볼 때 그렇고 또 일본도 앞으로 영원히 미국 중심으로 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소위 홍콩 반환을 통해서 상징적으로는 탈서구화의 시작이었고 또 어떻게 하면은 탈서구화 단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제도를 창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이제 시작한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중국한테 우리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먼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단계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이제는 그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대로 읽어보자 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한국이 최소한도 지적인 리더십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일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한일 관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역사 문제가 풀리면 다 풀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약간 역사 문제 풀려도 안 될 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볼 때는 예컨대 미국이 아시아에서 조금만 뭐 좀 뭐랄까요 좀 롤백을 한다 그러면은 한일 관계 잘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한반도가 토일되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구조적인 그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구조적인 가능성만 이제 뭐 우리가 보고 앉을 수는 없으니까 뭐 하긴 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또는 앞으로 뭐 중국도 포함해서 어떻게 아시아 지역 내에서 그 문명사적으로 서구에 대해서 그동안 서구해왔던 제국주의라든지 식민주의라든지 이런 걸 벗어나서 뭔가 아시아에서 그걸 겪은 지역에서 그걸 겪게 했던 지역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그 대안적인 사고를 우리가 그 콜렉티블리 그 같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안보 논리가 군사 논리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뭐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벌어질 가치 논쟁에 대한 준비를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민주주의의 경험과 역사가 교수님 말씀 주신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좀 약간의 탑다운 방식과 또 정말 그 민중들에 의해서 또 성취되어지는 이런 바텀업의 결합이라는 사실 아시아 기타 국가들에게 좀 적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성공한 케이스도 있는 특히나 또 미국이 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좀 유입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하고 있는 또 미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접목되어져 있고 또 민중들이 같이 참여한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가치 논쟁에서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전파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대한민국 외교의 좀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을 좀 활용을 해달라. 이걸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우리가 정체성 하는데 그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 사람 관계에서 말씀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왜 분란이 일어나냐. 상대방이 뭔지 모를 때 분란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애매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알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제 생각은 중국이나 그 일본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다고 저는 가정해서 안 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그런 생각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최근에 일본 이 학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한국 사회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저는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나름대로 한국을 중국식 안경을 쓰고 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경 색깔을 우리가 바꿔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뭐랄까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선생님 지금 말씀해주신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성취,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향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진 경험과 이 성취를 미국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한국이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이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운용해 가고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 이제 그런 한국의 가치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가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같이 또 해보게 되고요. 아시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자고 말씀하신 아시아 문제의 아시아화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강조하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시 좀 국내 쪽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 한 가지는 이 프라자 프로젝트가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초당적이고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한 좀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설계 같은 것들을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건데요. 선생님 보시기에 한국의 어떤 그런 초당적인 외교를 위해서 어떤 기반으로 삼아야 할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초당 외교를 하는 전제로서 이 초당 외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초당 외교가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은 정체성 자체에 대한 파악도 안 된 단계에서 초당 외교만 하자고 하면 그게 기술적인 얘기지 그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특히 독일 같은 걸 보세요. 독일은 오랜 동안 통도 이전에도 소위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동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국내 웰페어, 이 소위 복지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일의 정체성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한국의 혼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전통적 가치를 산업화 과정에서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이 오는 겁니다. 자꾸 20, 30대 세대 문제를 갖다가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 문화적인 문제고 전통을 갖다가 우리 연속성을 우리 세대에서 유지해 줬으면 지금 저렇게 세대가 혼란이 아닙니다. 이건 꼭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의 혼란이 어디 있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아는 것도 정체성 파악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 파악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 식민지를 거치고 해방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의 전통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게 기업에 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보세요. 노사관계가 각 재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바로 전통을 갖다 천착하지 않았다는 사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설정하고 본다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초당 외교라는 것은 의회 국회 차원에서 정당 차원에서 문제 이전에
우리가 어디 있냐 하는 거를 정확히 해줘야 오히려 초당외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어떤 기초를 공유해야만이 초당외교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국 문제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은 대중관계에서 이 정체성 외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걸고 있는 역사 프레임과 그다음에 약속 프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뭐 그건 중국으로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을 뭐 블레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로서 대학 양식이 뭐냐는 거죠. 저는 그 지난번에도 그 두 분하고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냉전 50년 역사상 중국하고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50년 동안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어째 강요됐던 작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했고 자본주의 갖고 미국 문화를 받았고, 아니 BTS가 미국 문화 안 받았으면 나왔겠습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아직도 역사 프레임 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 어릴 때 같이 지금 학생들이 한자를 배웁니까 중국말을 배우는 거죠. 그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 프레임을 갖다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약속 프레임 같은 경우는 지금 영토가 넓어봤자 디지털 이코노미 하는데 방해만 돼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디지털 그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자면은 이제는 디지털로 그 기초한 그 스페이스를 넓혀가는 게 중요한 문제지, 이 피지컬 그 물리적인 영토를 갖다가 주장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오히려 디지털 이코노미한테 방해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가면 이게 잘 안 터지지 않습니까? 이게 핸드폰이 말이죠. 이게 그런 식으로 한국은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된다면은 오히려 영토가 큰 주변 국가들이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국제법 가운데서 이 주권, 인민, 영토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 그래서 그 영토 개념을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이 그 영토 개념을 바꿔서 국제정치나 국제법의 이론을 갖다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한국적인 국제정치 이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전통적 가치와 이제 현재적 가치의 어떤 결합, 융합, 한국적 가치의 결합과 융합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경제 금융 쪽에 있는 사람이라서 세상의 미래를 누가 바꾸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세상의 미래는 미래 세대가 바꾼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대로 실제로 그게 10년 뒤든 20년 뒤든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데 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개인에 대한 자유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정말로 최우선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인의 가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또 컨센서스도 그들은 갖고 있다는 게 조금은 좀 특징적인 사안이었고요. 또 하나는 미래 세대들은 차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근데 그 차별은 공정한 차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한 요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런 어떤 포용의 마음은 잊지 않는 것이 제가 지금 접하고 있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미래 세대들의 상당히 좀 공고해지는 이 가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그 문제가 가장 뒤에 나온 것 같습니다만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자유 문제, 그다음에 공정 문제, 뭐 그런 또 약자에 대한 배려, 이거는 사실상 그 일반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이유가 바로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무슨 뭐 샌달 뭐 등등해서 뭐 롤스 많은 이론들이 국내에서 뭐 책도 번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 영어로 얘기해서 What's next? 그 다음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리 사회에서 그 내용은 우리가 채우는 겁니다.
그게 그 책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 좋고 뭐 복지도 좋고 공정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거는 그 전 세대에서 그 내용을 채워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갖다 그 니들은 공정세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정세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그 전 세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바빴다고 해서 너희들은 뭐 이제는 먹고 사는데 무슨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꼰대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먹으면 무조건 꼰대라면 저도 꼰대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좀 준꼰대 정도로 좀 이렇게 좀 격화를 시켜서 격상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사람을 꼰대로 본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은 꼰대 아님으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널리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그건 젊은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이게 한국 사회가 아까 제가 혼란스럽다는 게 바로 혼란의 요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식민지 문제 나왔고 하지만 우리는 전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을 쭉 분석해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에 대해서 언급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았어요. 노사관계나 이런 게 제도화가 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충무공 동상이나 뭐 강화단 동상을 수백 개 세워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정신만 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제도화돼야 될 문제죠. 그래서 그 세종대왕상 뭐 동상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그 제도가 뭐냐? 근데 뭐 충성이다 또는 효다 할 때 그것이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제도는 오랜 동안 그 과거를 통해서 가져온 효사상을 계속적으로 반추해가지고 현대에 맞게 그걸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이 작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 혼란의 그 주요 요인이고 그것이 지금 그 세대 문제까지 번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서양에서 얘기하는 공정, 법치, 무슨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유 다 좋은 개념이죠. 그러나 그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실천적이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적인 그 컬러가 있어야 된다. 절대 우리는 서구적인 우리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달해도 서구적인 토탈 개인주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우에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그 균형점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한국적인 과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이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물론 항상 그 모든 세대는 자기가 접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 그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이 힘의 충돌 때문에 나타나는 이 하드 파워 그러니까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것들, 과학 기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은 게 한편으로는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계를 또는 우리 그 국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끌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벌어지는데 사실 그 이념이나 가치가 언제 힘을 발휘하느냐 보니까 혼돈기에 항상 그 이념과 가치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는 정초하는 기초로서 이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이 세대는 그 힘의 충돌 때문에 나타나는 하드 파워에 대한 민감한 대응도 중요한 세대이면서 동시에 이 가치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변화된 우리의 위상,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토론과 그 논쟁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 고민과 과제는 다른 시대 못지않게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많이 그 다음 세대가 굉장히 큰 짐을 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지게 하게 됩니다. 네. 신 교수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또 뭐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큰 논쟁이 도래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국제 정치 아까 전 교수님 말씀하신 관련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쭉 보게 되면은 코로나가 진행되고 또 어느 정도 안정될 경우에 무슨 사태가 나올 것인가 이게 뭐 제가 보기엔 크게는 경제 문제하고 가치 논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제 논쟁이라는 건 결국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어느 선에서 하고 어느 선에서 국내화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치 논쟁은 상당히 난 그야말로 다양하게 일어날 것이다. 구라파, 미국, 아시아 등에서 일어날 것인데 그게 가치 논쟁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과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과연 민주주의가 얼마나 이 영향을 받았냐? 이 문제가 나올 것이고 당연히. 또 휴먼 라이트 문제가 뭐 좀 나올 것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질 경우에 나는 당연히 한국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또 이 경험도 있고 그럴 자산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적응이라는 국제 정치를 갖다 적응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우리도 뭔가 인풋을 하고 뭔가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단계로 갈 단계가 됐다 한국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워싱턴 대학교 하용철 교수님 모시고 정말 한국 정치, 외교, 안보에 대한 문제점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또 우리의 정체성을 또 전달하고 또 홍보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가치 논쟁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이니셔티브를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좀 토론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경제 논쟁, 이 가치 논쟁에 있어서 우리 하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한민국의 역할론에 공감하면서도 앞서 우리 신범식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가치의 합의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라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유수의 국제 정치, 외교, 안보 또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이런 노력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한 첨예한 어떤 대립을 조금씩 좀 줄여가면서 어떻게 가치의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라는 작지만 소중한 불씨로 조금씩 키워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라는 문제는 또 정치라는 문제는 카운터파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체성을 규정하느냐라는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오랜 역사와 경험 속에서도 실패 사례가 많았던 이유가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너무나 극과 극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솔루션을 우리가 집행해보거나 실행해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경제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 세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